예, 안녕하십니까. 리서치센터 이용곤입니다. 6월 9일 리서치 모닝 미팅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자, 사무석실 문다솔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우려 대비 외국인의 장 막판 5천억 원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670선 터치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는 강세 양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중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BOJ의 출구 전략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보도로 긴축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5월 수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발표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ECB 통화정책 결정, 또 미국 FBI 전국장의 발언, 또 영국 총선 결과 대기 등 대형 이벤트 속에서 혼조 마감했으며 미국 증시는 제임스 코미 FBI 전국장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 단행 기대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분석에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외부 세미나 일정 관계로 석유화학 업종과 게임 업종 먼저 듣고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석유화학 업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5월 수출 증가율 예상 상회, 글로벌 수요 개선을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자료입니다. 네, 화학 담당 윤재성입니다. 어제 5월 중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YY 8.7%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월은 8%였고요. 예상치 7%를 둘 다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월 연속으로 중국 수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기와 수요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국 수출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이나 EU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YY 11%, 그다음에 9.7% 정도 늘어나면서 전월이랑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 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인도라든지 브라질, 러시아 쪽으로도 물량이 많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품별로 보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류 같은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 수출 좋아지는 부분들이 중국 수출을 계속 좋게 만들고 중국 수출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결국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화학 제품 수요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글로벌 에틸렌 수요 증가를 볼 때 2, 3% 정도로 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3% 후반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경기 개선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에틸렌 수요 증가율 4%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ECC 증설에도 불구하고 에틸렌 차익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시황 좀 부진한 부분들은 실물 수요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재고가 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의 최종재 수출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면 화학 제품 재고가 중국 내에서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황 반등 6, 7월 달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MEG나 SM 많이 튀고 있는데 이게 재고 소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확신이 계속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저평가 매력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ROE 24%인데 지금 PBR 1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게임 업종입니다. 게임 산업 2강 2중으로 이제 편되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2강이고 어떤 종목들이 2중인지 내용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게임 산업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 좀 차별화되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 NC소프트고 그다음에 W게임즈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NHN엔터하고 컴투스 그다음에 넷마블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이제 6월 21일 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매출의 규모도 클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빼고 기본적으로 이제 황금성을 전제로 해서 이제 아이템 거래 제한이 없고 이제 거래에 사용되는 재화가 일단 캐시 아이템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빠르면 3분기에 나올 아이온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 유럽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시장도 다르고 해서 충분히 애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W 게임즈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 M&A 발표할 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크 5라는 게임으로 기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미국 IGT로부터 인수한 그 더블다운 카지노의 이제 그 M&A 효과 자체가 이제 아직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 더블다운 카지노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그래서 성장 스토리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 뭐 그 NC나 뭐 W 게임스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기업들이 이제 첫 번째가 NHL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규제 완화, 신정부의 게임 진흥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된 회사인데, 그거 아니더라도 원래 웹보드 게임 쪽의 매출이 계속 견조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하고 더해서 좀 더 상승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컴투스는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리는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익의 안정성이 좋고 밸류에이션 싸고 M&A 또는 신규 게임 흥행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기업이 웹젠하고 위메이드입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그 뮤의 IP를 활용한 게임이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소송이나 뭐네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 9월 달에 그 샨다하고 그 미래의 전설 IP 그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이 미래전설 IP 관련한 그 매각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뭐 주가가 한번 크게 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순서 앞으로 돌아가서요. 해외 주식 전략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ETF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담당 김재임입니다. 최근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요가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주요 그 IT 섹터 ETF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약 50여 개의 IT 섹터 ETF가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중 12개는 운용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입니다. 이 IT 섹터 ETF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IT 섹터 내 전체적으로 세부 산업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종합적인 ETF, 기술주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ETF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IT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골고루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변동성, 보수율 등 펀드의 어떤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아무래도 산업별로, 세부 산업별로 더욱 집중된 그 ETF들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산업에 집중된 ETF와 소프트웨어, 반도체에 각각 집중한 ETF들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다른 세부 산업 대비 특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어떤 주제에 맞는 어떤 테마성 ETF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로봇이나 자동화 또는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혁신 기술 이러한 ETF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TF는 아무래도 좀 액티브 펀드 타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TF별로 수익률이 좋은 종목도 있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신규 ETF이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대형 ETF 대비 조금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세 가지 타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4차 산업혁명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따라서 이 세 가지 타입에 따른 주요 ETF 15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펀드 평가 항목인 뭐 유동성이나 보수율, 변동성, 분배금에 따른 이 각각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시장 전략은 로테이션 트레이딩 안전지대 찾기라는 제목인데요. 다음 주 코스피가 2350선 안착 시험하는 중립 수준의 주가 전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IHQ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현대미포조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동차 운반선의 수주, 도크는 최적화되었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노일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는 안 팔려도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 운반선은 발주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미를 얘기해드리면, 자, 이게 미포여선 야드인데, 도크가 4개예요. 여기가 1도 크고, 여기가 1도 크고, 2도 크고, 3도 크고, 4도 큰데,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미포조선은 도크 하나에 배 4척을 동시에 건조를 하고 MR 탱커가 앞에 2개씩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뒤에는 케미컬 탱커 아니면 LPG선 2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미포조선의 오더북에는 LPG 선박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MR 탱커랑 케미컬 탱커가 작년도 12월 달부터 다시 발주가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도크의 가동 상태는 지금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제 4도크는 이쪽이랑 상관없는 선종이죠. 여기는 자동차 운반선 이쪽이 이제 동시에 2척씩 건조가 되는 전용 도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캐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보통 연평균 한 4척 정도를 미포선이 건조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요즘 자동차가 안 팔려가지고 발주가 좀 잘 안 나고 있다가 거의 2015년도 7월 달 이후에 올해 들어서 4척을 수주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 4척을 수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미포에서는 지금 아무리 MR 탱커나 케미컬을 많이 받아낸다 하더라도 이쪽 도크가 비어버리면은 또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서 다 도크를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이쪽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긴 하겠지만 자동차 운반선 시장은 지금 중고 선박이 약 800척 가량 정도가 있는 시장이고 이 중에서 설령 20년 넘어가는 선박이 139척 그리고 15년 넘어가는 선박이 253척으로 노후 선박이 상당히 많은 영역이고요. 현재 운항되는 중고 선박에 비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오더북은 43척으로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후 선박 많고 현재 잔량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당한 양의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동차 운반 선박은 보통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5노트 이상의 고속이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IMO 제시한 환경 규정에 굉장히 민감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상당한 양의 발주가 나올 텐데 이쪽에서도 경쟁 조선소는 현대 미포조선하고 현대 3호중공업 둘이가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 뜨고 있는 것도 미포조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IHQ입니다. 하반기 주목해야 할 검증된 유망주라는 제목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입니다. NR이긴 한데요. 주가가 갈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잘 한번 써봤습니다. 이 회사는 65%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고요. 35%가 엔터에서 나오는데 65%에서 이익의 100%를 벌고 있습니다. 여기 채널 한 6개 정도 있는데 코미디 TV라고 맛있는 녀석들하는 채널이 있고요. 드라맥스랑 K스타, 큐브 TV 여러 가지 TV들이 있습니다. 6개 채널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1%의 어떤 것이라는 드라마 하석진 씨 나왔던 건데 이게 작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게 4편 정도 자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IMC 마케팅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TVN의 시그램 같은 광고들 보시면 됩니다. 방영하기 전에 프로그램 전에 붙고 후에 붙고 중간에 붙고 중간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연기자들이 계속해서 시그램을 마시는데 이런 것들 이제 자체적으로 드라마나 혹은 예능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 같은 부분은 이제 드라마 제작과 이제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작년에 2015년에 마이너스 50억 했다. 작년에 BEP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6, 7월에 함부로 애틋하기라는 사전 제작 드라마가 있었고 이때 처음으로 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BEP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회사가 1분기는 사실 1분기도 YOY로 이익 2배 났지만 2분기부터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엔터로 보시면
그 지금 이 회사가 연간 올해 2편, 그러니까 여기는 미디어는 자체 제작 드라마고 여기는 이제 그냥 공중파로 나가는 건데 첫 번째가 지금 아버지가 이상해라고 저는 안 보는데 이게 시청률 30% 나오는 주말 드라마를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50부작이고요. 3월부터 9월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관련 매출은 2, 3분기에 굉장히 반영돼서 특히 이런 주말 드라마는 시청률이 잘 나오면 PPL이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률이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9월에 끝나면 9월에 지금 이틀 전에 뉴스 났지만 그 이종석 씨랑 수지가 주연하는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이 사전 제작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됩니다. SBS 방영하는 거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분기 19억 벌었다고 했을 때 이때가 그 IP를 30%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IP를 100%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열린다면 매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작년에 참고로 태양의 후예가 벌어들인 이익이 중국에서만 10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디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게 9월 이게 끝이 아니고요. 12월에는 아마도 이제 6월에 이제 대표님이 그 미국을 가는데 여기 디즈니 자회사 A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작년에 5%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히스토리랑 라이프타임이라는 채널까지 지금 이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하반기 정도 혹은 연말 정도 되면 이 AN이랑 콘텐츠 공동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작년에 그 AN이가 그 히스토리 통해서 나왔던 게 식스나 뭐 바이킹스라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 미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류 쪽으로 해서 공동 콘텐츠 제작들이 나오게 되면 매우 긍정적이고 지금 한국에서 히스토리나 이런 라이프타임 채널이 탑 30 안에 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채널인데 동남아에서는 탑 10 안에 드는 채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남아로 콘텐츠 유통 확대까지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긍정적일 거라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 요때 태양의 후예 때 사전 제작 드라마 기대감이 되면서 관련 업체들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1화 전까지 한 60% 좀 안 되게 주가가 올랐었고요. 1화 나오자마자 정말 드라마가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 다 빠졌고 7월에 사드 보복하면서 이제 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아마 9월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12월에 AN이 이런 관련 기대감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항공운송 자료가 나와 있고요. 5월달 인천공항 수송 통계입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송 담당하고 심석입니다. 여객 쪽은 일본 55%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좋다 얘기 계속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 2분기 실적이 이제 5월달 수요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대한항공도 한 1,800억 정도 나온다. 좀 컨센서스가 1,300억인데요. 아마 좀 상향해서 나올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컨센서스는 한 70억 정도인데요. 한 100억 좀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상향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리뷰 시즌에 되면은 아마 3분기 실적도 좀 많이 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올해 상반기 들어서 여객 쪽에 대한 크게 노이즈 나올 만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객 같은 경우는 그 수요하고 가격이 있으면은 이 가격이 수요에 약간 비탄력적입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꾸준히 좋으면은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노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7월 달하고 8월 달도 상당히 정상가로 티켓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드가 올라가면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항공주들은 계속 좀 사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중국 자동차 데이터가 발표된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5월달 자동차 시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체 시장은 1%가 늘었고요. 상용차는 26%가 빠졌지만은 승용차는 2%가 늘어났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SUV가 17%가 늘어났고요. 세단은 5% 감소를 했습니다. 생산도 1% 증가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뭐 5월달 현대기아 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점유율이 2.1%, 1.3% 빠지면서 전체 합산으로 보면은 4.8%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이 빈자리를 일본 업체들과 그다음에 폭스바겐, GM 같은 쪽이 좀 채웠고요. 4월달까지 상당히 고성장을 하던 지리라든가 장항 같은 로컬 업체들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기아가 사드 이슈 이후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를 했고요. 과거 2012년도에 반일 감정이 중국에서 크게 나왔을 경우 일본 업체들이 한 6개월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고려할 경우는 저희도 한 9월 정도가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희석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2분기부터 기아자동차가 KX7이라는 SUV를 내놓고 현대자동차가 iX35라는 SUV 그리고 기아가 페가스 그리고 K2 크로스라고 하는 신차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환 감정이 희석되는 것과 신차 투입으로 맞물리면서 3분기 이후로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최근에 규제 관련된 뭐 이슈 노이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분리공시제 도입이 통신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요금이나 얘기 나오면서 같이 또 핫한 키워드가 분리공시제인데요. 원래 뭐 아시겠지만 이 분리공시라는 거를 원래 단통법 도입하면서 하려고 그러다가 삼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드롭이 됐던 제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았었고, 요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건 크게 보면 세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금 할인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받는 요금 할인은 거의 순행 요금제로 바뀌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선택 각종 요금 할인 제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 할인을 줬던 게 있었죠. 그게 실제로 보면 보조금의 성격인데 이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대리점에 가서 받는 그 통신사 이제 정식 지원금, 보조금,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10몇만 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 형태로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신사가 일반 이제 유통에 지급하는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 통신사 그 판매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사가 뒤에서 똑같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 성격인 제조사 판매 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단통법의 제외 사항이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실제로 단통법이 도입이 됐어도 계속 폰 가격이 출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리셔서 많이 이제 대란을 노리고 가끔씩 신도림에 가셔서 일단 폰을 기웃거리신 계신 분들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아주 심플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럼 공시하면 갤럭시 S8이 뭐 저희가 이제 85만 원인데 실제로 얼마에 팔리느냐. 그다음에 G6는 똑같이 80만 원대 중반대 하는데 얼마에 팔리느냐 보면 G6가 훨씬 싸게 팔리죠? 그럼 왜 싸게 팔릴까? 결국 이 리베이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리베이트를 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까게 되면 소비자들이 진짜 폰 가격이 얼마인지를 가전제품자 알기 편하겠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LG전자가 왜 이거에 대해서 찬성적으로 갑자기 얘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게 각 업체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또 나라에서 시끄러워질 사안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는 심플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반대했던 거는 사실 자기네도 가늠이 안 돼서 그래요. 최근에 보면 뭐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삼성에 대한 피해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LG전자 입장에서는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룹 차원에서 어쨌든 통신요금 인하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찬성해 준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LG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폰 가격이 다 깔 거고 결국 LG전자 폰이 삼성보다 싸다라는 게 시장에 노출이 될 거고 그럼 별로 손해볼 일이 없다. 어차피 자존심 싸움이지만 냉정히 따지면 삼성보다 낮은 게 맞으니까 그걸 시장에 올려 알려서 MS에 대해서 하락을 막은 게 우리가 맞다고 보는 거고 마진 자체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MS에 대해서 득보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향적인 자세를 받겠다 보시면 되고 당연히 수혜는 이제 외산폰 쪽이 되겠죠. 외산폰은 가격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오히려 하웨이나 GTE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각 업체별로 상황으로 보시면 일단 통신사들은 당연히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일단 삼성이나 LG전자가 협업 마케팅에서 판매 수수료 증가를 요구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조사는 좀 다른 얘기인데 방금 말씀한 LG전자는 뭐 큰 피해 저희 예상 안 하고요. 다만 MS가 높은 삼성이 지금 유통을 갖다가 리베이트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약간 내수 쪽에서는 피해를 볼 거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요. 유통 쪽은 리베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대형 대리점은 당연히 개피 볼 걸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인데 당연히 단통신비 부담 완화나 단말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를 볼 걸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주말에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코멘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업종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롯데쇼핑과 BGF 리테일 기업 분할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는데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가 공시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롯데쇼핑에서 롯데 시네마 부분을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롯데 시네마가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시가총액 한 1조 원 내외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롯데쇼핑의 시가총액이 한 8조, 9조 정도 되니까 10%가 넘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알짜 회사인데 사업 부문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뭐 상장하겠느냐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물적 분할을 결정한 다음에 상장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한테는 이미 들어가는 있습니다. 프라이싱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대하지 못했던 사업 부문이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센티멘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GF 리테일이 이제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됩니다. 좀 생뚱맞은데요. 뭐 자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주 지분율이 최대 주주 지분 다 합치게 되면 한 50%가 넘어가가지고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면 90% 정도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 지주회사가 이 BGF 리테일을 50% 정도 지분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을 할 때 이 회사가 PBR이 8배가 넘어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주사의 순자산이 0.5조, 그다음에 사업회사의 순자산이 0.3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할 비율대로 시가총액을 나누게 되면은 분할 전에 4.4조, 그다음에 사업회사 2.4조가 됩니다. 그런데 분할하고 나게 되면 여기에 편의점 사업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편의점이 30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10%는 이전까지는 여기에 묻어갔어요. 그래서 30배의 밸류에이션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분할돼서 따로 나오게 되면 이게 30배 적용할 수 없게 되겠죠. 당연히 이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시가총액은 오히려 이 분할 전보다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과대 밸류에이션 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골프장 같은 거죠. 골프장 같은 경우가 지금 북밸류가 1,300억인데 이 100억 나는 거 가지고서 3,000억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추가적인 발표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업종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황 그리고 토픽 종목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담당 선민정입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오늘 한미약품이 아침에 공시가 나가지고 이 내용이 조금은 좀 제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난 내용이 뭐냐면 한미약품이 이제 얀센의 임상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한미약품이 지난 상반기 내내 29만 원에서 30만 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5월부터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저를 보면은, 그 이유를 보면은 올해 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종근당하고 유한양행 이 상위 제약사로 이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을 약간씩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미약품은 가지를 못했었죠.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벤처들도 주가가 상승하고,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4월 말에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기대감은 모두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종문당과 유한양행에 투자했던 금액을 그러면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했었던 투자자들은 지난 4개월간 바닥을 확인하고 있었던 한미약품의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까지만 해도 30만 8,500원이었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6월 7일 날 38만 7,500원으로 25%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어떻게 보면 4월 28일 날 사노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저희 제품인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2상에 있고 그리고 임상 3상을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부터였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얀센이 생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임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시작됐고 한미약품이 반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공시에 따르면 그동안 얀센이 생산 이슈로 지연하고 있었던 랩스 GLP-1 GCG의 임상을 재개가 아니라 기존 임상의 내용을 프로토콜하고 뭐 용량 같은 걸 변경해서 임상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내용이 지금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얀센의 임상 단계는 한미약품 R&D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랩스라고 하는 제품의 롱 라스팅, 즉 지속형에 대한 효과는 좋지만 그동안 생산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못했었던 면이 있었고, 사실 만약에 얀센이 임상을 재개한다면 생산 관련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고 저희는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같은 생산 방식인 사노피의 에페글라나타이드의 잔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합성 신약이었던 일라이렐리와 제넨텍으로 기술 이전되었던 HM71224와 HM9573의 임상 경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임상을 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뭐 좀 피로감도 있고 오늘 이렇게 얀센이 임상을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얀센의 임상 재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미약품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얀센의 임상 재개로 랩스에 대한 어떤 우려는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라이센싱 아웃 가시화되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제넥신하고 큐리언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물질은 이제 녹십자하고 한미약품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사유는 아무래도 글로벌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FDA로부터 생산 보안 요청을 받았던 IVIG가 올해 하반기 보안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승인이 기대됩니다. 만약 이거 생산 자료 제출이 9월이 되면은 올해 말이 될 것 같고요. 2달이 늦어져서 11월이 되면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아직 그 기술 이전된 뒤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임상이 진행 중인 4가지의 물질에 대한 이벤트가 하반기에 계속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넥신 타픽이었던 제넥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올해 4월 엔도아케에서 투약이 시작된 소아 환자의 50%, 24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키 데이터 공개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년치 예측한 결과였었죠. 대조약으로 사용된 기존의 1일 매일 투여하게 되는 파이자의 제노트로핀 12.7cm에 비해서 저희는 주 1회 투여 시 15.6cm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 1회 데이터고 주 2회, 일주 1회 2주, 그러니까 월 2회 데이터의 경우에는 12.4cm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소아 임상 이상의 1차 평가 지표는 6개월 키 데이터입니다. 6개월 키 데이터의 중간 데이터가 9월에 개최되는 에스페아크에서 확인 가능할 거로 보여서요. 중간 결과 공개 이후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이러한
기대가 하면 9월 달까지는 유효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증설 이벤트가 있어서 혈액제제 공장이죠. 업사이드 포텐셜은 최고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도 사실은 1분기에 나왔을 때 그 컨센서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가 한 90억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38억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IVIG가 그 국가별로 입찰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미리 알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입찰이 되면은 그래서 수출이 잘 나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만약에 입찰이 안 돼가지고 수출이 좀 적게 나오면 이제 그 컨센서스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매출액은 작년에 대비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0% 정도 감액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작년 1170억이었던 R&D가 올해는 1300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창에 있는 혈액제제 공장 B공장을 올해 완공을 하면서 보통 공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이제 감가상각비 정도만 생각하는데 공장 완료되면 굉장히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장 내부에서도 1억 미만의 기계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처리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까지는 그 원가가 작년에 대비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에는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없어지면서 사실은 18년도부터는 회복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혈액제제 공장 증설 이벤트와 관련돼서는요. 올해부터 오창 70만 리터 B공장 가동하고요. 2019년도부터는 캐나다 100만 리터가 상업용 생산이 시작됩니다. 1차 년도에는 30%만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캐나다 공장의 완공은 올해 2017년도 말이고 1년 동안 밸리데이션을 받아서 19년도부터 상업용 생산 가능합니다. 녹십자는 매출의 38%가 혈액제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약 80%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제제, 특히 IVIG 같은 게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 기술로 장기간 이 IVIG 사용이 가능했고요. 아시다시피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있어서 IVIG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IVIG를 비롯한 알부민 같은 경우 지금 신흥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신흥국에서는 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혈액제제 설비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녹십자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다음 신흥국 시장으로서 확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일본 같은 경우가 이 혈액제제 산업이 없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녹십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IVIG 같은 경우 캐나다 공장으로만 보면은 이제 2,500억이 아마도 새로 붙을 수 있을까. 풀 가동 90% 풀 가동 가격 100% 반영되고 영업이익률 40%로 본다면은 2020 한 5년부터는 저는 2,500억이라는 돈이 영업이익으로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반기에 계속 이런 그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하고 그 다음에 공장 증설 이펙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아마도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버웨이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추가적인 발표 있으신가요? 예, 그 영업점에서 뭐 화장품 업종과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방송 끝나고 개발 애널리스트들이 개별 문답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발표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6월 9일 모닝 미팅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